안녕하세요. 먼저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금융안전국 비은행 분석팀에 근무하는 박기덕 차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요 강좌 이렇게 들으러 오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중개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 및 시사점은 다 아실 거고, 근데 비은행 금융중개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은행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건지 그 개념에 익숙하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 비은행 금융중개의 개념, 그리고 통계를 좀 인용해서 현황,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그 개괄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은행 금융중개, 이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개념에 기반해서 그럼 이 비은행 금융중개 현황이 어떤지를 이제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측면, 글로벌 전체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현황은 글로벌 현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황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비은행 금융중개 개념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 여기 1, 2, 3, 4, 5에서 보시는 것처럼 EF 1, 2, 3, 4, 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더 쪼개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비은행 금융중개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에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고 이게 어떤 시사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그 정도로 해서 어차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파트 개념 및 특징입니다. 우선 비은행 금융중개의 정의라고 그럴까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박스 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 중개 활동에 관여하지만 이 부분은 금융 시스템을 전체를 보면 크게 은행 시스템, 뱅킹 시스템하고 또 다른 부분은 은행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비은행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은행 시스템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A은행, B은행,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은행이 많으니까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비은행 시스템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막 생각을 해보면 신용카드 회사도 있을 수 있고,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사,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이 많죠.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 이거를 이제 비은행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단 비은행 금융중개라고 하면 은행 시스템이 아니고 이 비은행 시스템에서 신용 중개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은 우리가 오늘 고려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시스템은 어쨌든 금융 시스템에서 주축이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리스크 요인도 좀 미리미리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규제가 많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비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하고 상품도 복잡하고 금융거래 메커니즘도 복잡하기 때문에 건전성 규제를 안 받는 측면도 있고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중개라면 일단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망하면 일정 금액, 그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원리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게 그런 목적이죠.
또 은행이 망하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은행이 망해서 경제 전체가 어려우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관심이 있는 이 비은행 금융중개 쪽은 이런 예금자 보호나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MMF 머니마켓 펀드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수익률이 아주 떨어졌다. 또 펀드가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원금만 찾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도 원금 보장이 안 되죠. 여기 투자해 보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높은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또 예금자 보호나 유동성 지원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 이거를 비은행 금융중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개념상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비은행 금융중개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논의가 막 되기 시작한 거여서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고, 그래서 학자들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리서치 연구 방법론이나 관심사항 또 이런 국제기구나 이런 데도 본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개념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정의는 금융안정위원회라는 국제기구 Financial Stability Board, 줄여서 이제 FSB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 개념이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은행 금융중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원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2008년에 그때부터 이 용어가 쓰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중개랑 그림자 금융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비은행은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를 이제 같이 원어를 말씀드리면, 비은행 금융중개는 영어로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이고요. 그림자 금융은 그림자가 섀도우고 금융을 이제 뱅킹을 금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섀도우 뱅킹인데, 이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는 처음에 미국의 자산운용사 핌코의 폴 맥컬리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분이 처음 사용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섀도우라는 그 원문을 썼고요.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 원래 뱅킹인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자. 이걸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됐는데, 그래서 이 용어를 이분이 FRB 캔사스 시티 주최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 11월에 2008년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그림자 금융 시스템, 즉 이러한 섀도우 뱅킹이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그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그 위기의 하나가 이러한 그림자 금융이고, 그래서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FSB, 이 국제기구 보고 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책을 좀 마련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학계에서도 그렇고 국제기구, 중앙은행, 각국 정부기관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이거는 최근에 바뀌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19년 2월이니까 최근이죠. 최근에 이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를 지금 말씀드린 비은행 금융 중개, 논뱅크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으로 변경해서 쓰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그림자 금융이 제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자 금융은 금융시장을 통해서 경제주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긍정적 기능도 사실 수행을 합니다. 근데
너무 그림자 금융하니까 이게 그림자는 어둡잖아요. 뭐 어둠의 자식처럼 굉장히 좋은 측면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2019년 2월부터 비은행 금융중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 뭐 두 번째 그 화살표 보시면 용어 자체에 내포된 부정적 어감으로 인해 어떤 업권, 어떤 특정 금융업권 또는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또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어서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이나 비은행 금융중개나 결국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FSB가 수행해온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지 모르지만 일단 개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그리고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어떻게 용어가 바뀌었는지 일단 개념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좀 이해하기 쉬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런 저는 이제 비은행 금융중개하고 이 그림자 금융을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요. 이런 그림자 금융 또는 비은행 금융중개가 왜 발생했느냐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선 첫 번째 그 위에 보시면 위에 첫 번째 동그라미 전문화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가 늘고 또 규제 차익 획득에 대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문화된 금융기법이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금융시장의 발달을 하죠. 그럼 새로운 금융기관이 나타나고 또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타납니다. 주식 관련 파생, ELS, DLS, 외환, 신용파생, 또 새로운 요즘 핀테크 이런 것들 있고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게 사실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금융기법의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긍정적인 측면은 결국 금융중개를 효율적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후생, 어떤 소셜 웰페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규제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규제 차익은 이제 영어로 레귤러토리, 아비트라지 이런 건데요. 금융산업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조금이라도 회피해서 이익을 추구자 하는 요인이 있고, 그러면 기존의 규제를 좀 회피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금융거래 메커니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비은행 금융중개 부분이 나타나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그럼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비은행 금융중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데요. 우선 은행과 같은 건전성 규제 대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예금보험 등 공공부문의 명시적 지원 대상도 아니고 또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리스크 요인이 많다는 것은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은행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럼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앙은행 등이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은행 금융중개는 어떤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 펀드런 같은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펀드런을 잘 아시겠지만 잠깐 부연하자면 뱅크런을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뱅크런이라는 게 은행의 예금자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그 예금을 100% 은행 금고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지급 준비, 일부는 이제 보유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출을 해줍니다.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기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이 불안하니까 내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다 은행으로 달려갈 거고 다 내 예금을 내놓으라고 하겠죠. 근데 은행은 그 예금의 일정 부분만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응해서 예금을 이렇게 상환해 줄 수가 없죠. 그럼 그 은행은 도산할 겁니다. 망할 거고 그럼 그 은행과 거래를 하던 다른 금융기관들이 얽혀있는 금융기관도 망하고 그럼 저기도 망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고 금융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결국 실물에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잘리고 노동자가 잘리면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시경제까지 영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은행과 관련된 부분은 이 뱅크런의 리스크를 줄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비은행 금융중개이기 때문에 펀드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뱅크런과 측면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MF 같은 경우에도 내가 MMF 투자자인데 MMF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환매하려고 할 거고 동시에 여러 명이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럼 MMF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그 MMF와 거래를 하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리스크가 전이되고 예를 들어서 그 금융기관이 망한다거나 도산하면 또 이런 시스템 리스크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은행 금융중개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또는 어떤 샥이 발생할 때 이 펀드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아까 같은 안전장치가 많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얘기도 좀 비슷한데요. 결국 은행과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이 비은행 금융중개 영역에서 발생한 어떤 리스크나 위험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비은행이 또 어떤 거래를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도 상호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마치 거미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이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MMF가 망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은행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A은행, B은행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세 번째, 비은행 금융중개 영역의 레버리지 확대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경기 순응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경기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좋거나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이런데 이걸 우리가 경기 순환 또는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좋았다가 나쁘다가 좋다가 나쁘다가 이 폭을 이제 진폭이라고 하는데 금융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진폭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변동성이 커질수록 결국 사회 후생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부분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 경기 진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 가속기라고 Financial Accelerator라는 그런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금융의 역할, 그러니까 실물 부분 변동성 확장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한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비은행 금융중개 부분이 그런 경기의 어떤 순응성 내지 변동폭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거래 상대방이 다양하고 너무 안전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 안 좋은 거잖아요. 리스크는 현실화되지 않으면 위기가 되진 않지만 리스크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은 거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리스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그러면서 이 아까 FSB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FSB 산하의 취약성 평가 상임위 SCAV라는 데서 2011년부터 비은행 금융중개의 동향을 분석하고 또 리스크 평가 작업을 실시해서 매년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그런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은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별표 보시면 예전에는 이 리포트 명칭이 이제 글로벌 섀도우 뱅킹 모니터링 리포트였는데 이제 201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바뀌었기 때문에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 on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으로 바꿨고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여기 참여해서 이런 이제 비은행 금융 중개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보고서는 2017년 말 데이터가 최근이고 밑에 그 화살표 보시면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FSB 조직도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은행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이라고
여기 여기 NMEG라고 여기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중개 개념, 간단한 히스토리,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비은행 금융중개가 2000년 초반, 90년대 그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험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위험이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있냐, 얼마나 되냐, 규모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금융 섹터에, 그거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그 부분에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비은행 금융중개 개념이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논의가 된 그런 개념이고 하다 보니까 통계도 이게 예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일단 편제를 해보자, 정확히 추산을 해보자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비은행 금융 중개의 규모를 추정하는 그 분류 체계가 있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나라 통계를 편제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FSB 회의 가서 또 글로벌 통계에 그게 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글로벌 금융 중개의 통계를 어떻게 편제하는지, 개념이 뭔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네모 박스의 맨 위에 보시면 전체 금융자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382.3조 달러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비은행 금융중개 관심 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취약성이나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관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 파란 박스 모니터링 대상 비은행 금융중개, 이게 184.3조 달러인데 이게 이제 모니터링, 그러니까 먼피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이게 모니터링 유니버스 오브 논뱅크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 비은행 금융중개의 모니터링 유니버스, 요걸 이제 약자를 따서 먼피라고 하는데 이게 184.3조 달러. 한마디로 전체 그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 그 밑에 세 번째 기타 금융 중개 기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요게 포함되고 요게 포함되는데, 요게 OFIS가 약자인데 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의 약자, 기타 금융 중개 기관의 약자인데요. 요게 116.3조 달러.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요게 옛날에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광의의 그림자 금융, 그러니까 넓은 그림자 금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자르죠. 여기 협의의 금융 중개, 네로우 메저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게 논뱅크 파이낸셜 인터미디에이션이고요. 이 네로우 메저가 51.6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이 영어로 economic function이죠. 그래서 EF 줄여서 EF. 그래서 요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것들을 세분화해서 EF1, 2, 3, 4, 5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기타 금융 중개 부분이 이제 옛날에 광의의 그림자 금융, 이 부분이 이제 협의의 그림자 금융인데, 사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협의의 그림자 금융 중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를 뽑기 위해서 이런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간략히 알 수 있는데요. 모니터링 대상, 먼피,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가장 넓은 거고요.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 및 활동, 굉장히 넓은 거죠. 여기서 기타 금융중개, 신용중개 활동에 직접 또는 일부라도 관여하는 비은행 신용중개 기관 또는 활동, 요걸 뽑고 여기서 협의를 또 뽑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거, 만기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규제 차익 등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기관 활동, 요거를 요 협의의 비은행 금융중개를 뽑고, 여기서 요 밑에 경제적 기능에 따라 세분하여 리스크 분석, 요게 전체적인 분류 체계입니다. 그림자 금융을 또는 비은행 금융중개 숫자를 추정하는 전체적인 체계입니다. 그럼 이제 절차를 한번 보면요.
이게 딱 어떤 통계가 있어갖고 그 통계나 숫자를 딱 갖다 쓰면 되는데 그럼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다시 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자금순환 통계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는데 영어로는 플로우 펀즈 통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나 금융감독, 우리나라 감독 당국들이 있죠. 그런 데서 나오는 감독 통계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대상 비은행 금융중개, 아까 말한 먼피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이제 고려해갖고 협의의 비은행 금융중개, 아까 말한 네로우 메저를 뽑아냅니다.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전체 모니터링 대상 비은행 금융중개, 먼피를 어떻게 뽑냐면, 이게 경제 주체가 가게, 보통 경제 주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어디나. 가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가게, 기업,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있고요. 일반 정부, 중앙 정부, 지방 정부가 있을 거고, 국외는 해외일 겁니다. 근데 금융 부분이 있죠. 이 금융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그 기관들은 이렇게 은행, 비은행. 은행은 뭐 중앙은행, 예금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비은행은 보험사, 연기금, 기타, 금융보조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요 기타 금융징계기관,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타 금융중개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 MMF, 투자펀드, 신탁, 여전사 등 나누고 요 연금 보험사 중에 또 일부 활동은 저희가 찾고자 하는 비은행 금융중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또 뽑아갖고 이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관심이 있는 저희가 찾고자 하는 협의의 비은행 금융중개를 뽑으면 요 파란색이 되고 요걸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기능, 이코노믹 펑션에 따라서 1, 2, 3, 4, 5로 나누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EF1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라는 게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펀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 MMF, 머니마켓 펀드나 기타 투자 펀드. 그러니까 집합해서 투자한다고 해서 집합투자기구인 것 같아요. EF2는 여전사. 여전사는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약자고요. 여신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걸 전문으로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수신은 없고 예금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사나 캐피탈사, 뭐 리스사 이런 금융기관입니다. 증권사는 뭐 잘 아실 거고요. 이 신용보험 채무보증이라는 건 증권사는 증권 거래를 해서 수수료 수익을 받기도 하지만 뭐 ABS 같은 예를 들어서 유동화증권 발행할 때 채무보증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역할이고요. 유동화기구는 유동화가 이제 그 ABS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통계를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통계를 추출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비은행 금융 중개의 규모를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이제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숫자는 나온 거죠. 이제 숫자 나왔으니까 이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현황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개념, 뭐 히스토리, 통계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통계 추출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비은행 금융중개의 규모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어떤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비은행 금융중개, 아까 말했죠. 먼피. 이 먼피의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자산 전체 규모는 2017년 말 기준입니다. 전년 말 대비, 그러니까 2016년 말 대비 어쩌고 증가해서 382.3조인데 그중에 먼피는 작년 2017년 중에 7% 성장해서 약 184.3조 달러고 먼피가 글로벌 금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연속 상승해서 48.2%. 뭐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가 있고요. 밑에 이 빨간색이 뱅크, 은행 부분이고 여기 지금 두 번째 까무잡잡한 게 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 기타 금융중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이가 있고요. 이건 전체 Total Global Financial Asset,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 요거는 이제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 중에 비중인데, 요게 퍼센트죠, 비중. 근데 요
빨간색이 은행인데 은행 부분 이렇게 하다 좀 주는데 요 other financial intermediares는 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비은행 금융중개 부분이 계속 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타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금융중개는 116.6조 달러로 전체 금융자산의 30.5%고 지역별로는 유로, 미국, 중국, 영국 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EA가 유로죠. 요 빨간색이 약간 흐릿한 빨간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중국 규모가 크고요. 뭐 요런 거는 뭐 비중 같은 거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금융중개를 보면 뭐 2017년 중 7.6%라서 11, 16년 증가율에 비해서 둔화는 됐지만 신흥시장국 아르헨티나, 인도, 중국 등에서 굉장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데요. 아르헨티나, 인도 뭐 이런 데가 파란색이 확 증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계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협의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대략 51.6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능, 아까 말씀드린 EF에 따른 걸로 하면 순서가 EF1, 5 이런 순서고요. EF1 같은 게 집합투자기구, 펀드고 MMF 같은. EF5가 유동화증권, ABS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거죠. 글로벌하게 보면.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케이만군도 이런 순입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 이 빨간색이 가장 크죠. 여기 EF1,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 집합투자기구고 EF2가 좀 많이 작긴 하지만 EF5군요. EF5가 이게 좀 많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두 번째인데 이게 이제 유동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비은행 금융중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생략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약 4.47조 달러고 전체 금융자산의 49.7. 그러니까 먼피가요. 전체 모니터링 대상이. 그 다음에 기타 금융중개 비중이 크고 보험사 이런 순이다. 근데 글로벌 먼피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고 증가율은 2017년 중에는 8.5% 증가했는데 2011, 16년에 비해서는 이제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글로벌 먼피 증가율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이제 이런 식의 현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줄여서 기타 금융중개를 보면 2017년만 현재 1.87조 달러로 전체 금융자산 26.8%고 글로벌 OF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전 세계적으로 9위 정도 됩니다. 증가율로 보면 17년 중 9%, 글로벌 OFI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요. 가장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은행 금융중개를 할 수 있는 협의의 그림자 금융을 보면 현재 2017년 말 기준 현재 0.82조 달러, 전체 금융자산의 11.7%, 글로벌 협의 비은행 금융중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14위. 근데 이제 글로벌 협의 비은행 금융중개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EF1,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비중이 낮고 EF3, 증권사나 유동화기구, 여전사의 비중이 높다.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여기 글로벌 규모, 그러니까 경제적 기능에 따라 규모, 비중, 국내 규모, 비중이 나오는데 이 원그래프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이거든요. 왼쪽이. 이게 파란색이 대부분이잖아요. EF1, 이게 이제 집합투자기구, 펀드입니다. MMF 같은 거. 그리고 EF2, 여전사,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인데 우리는 EF1이 크기는 하지만 이게 글로벌에 비해서 좀 작고요. 대신에 EF3 부분이 꽤 큽니다. 증권사. 그리고 EF5도 전체에 비해서는 좀 크고요. 유동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마다 금융 시스템 발전 정도라든가 또는 어떤 때는 어떤 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 어떤 나라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 시스템 이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이 다르고 히스토리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글로벌 및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중개 그 통계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FSB의 그 리포트에 보면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계 부분을 또 너무 길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지금도 좀 지루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그럼 부문별 잠재 리스크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F 1, 2, 3, 4, 5에 따라서 한번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18년 10월호에 김경섭처 국내 비은행 금융중개의 현황 및 잠재 리스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분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은행 금융중개와 관련된 잠재 리스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스크 요인은 세 가지 크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수익 추구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의 축적.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낮으니까 뭔가 새로운 데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하죠. 일종의 이런 것을 수익 추구 행위, 영어로 서치 포일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축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자산으로 운영하는 만기 변환, 즉 만기 불일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은 단기로 조달을 했는데 내가 금융기관인데 자금을 단기로 빌렸는데 빌려주는 거는 장기로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얘한테 내 돈 내놔 할 때 내가 빌려준 거를 빼갖고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얘는 계약이 장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뺀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못 주면 결국 파산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조달은 단기로 하는데 운용은 장기로 하다 보면 이 만기의 불일치가 생겨서 뭐 이제 도산하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동적인 부채로 조달한 자금을 저유동성 자산에 운용하는 유동성 변환. 이거 유동성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조달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동성이 큰 고유동성으로 딱 조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시 입출이나 상시 환매 이런 거는 수시로 내가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려주는 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작은데 빌려주면 이것도 나중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 돈 갚아라 할 때 얘를 빼서 줘야 되는데 이 유동성이 낮으니까 당장 못 바꾸잖아요. 이러면 또 돈을 못 갚죠. 그러면은 또 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만기 불일치 리스크나 유동성 리스크 이런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논의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런데 이런 세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는 부문별로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EF1. 이제 각각 EF1 현황 리스크, EF2 현황 리스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EF1이 아까 집합투자기구라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펀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EF1 규모는 2,446억 달러 수준입니다. 달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그런데요. 원화로는 물론 이제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260조 원 정도고요. 이 EF1은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펀드이기 때문에 환매에 취약합니다. 환매. 그래서 이 우리나라 EF1회 같은 경우에는 MMF,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부동산 펀드 등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MF하고 채권형 펀드가 대부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펀드 유형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황색 이 부분이 꽤 크죠. 이 부분이 MMF고요. 여기 그다음에 요 회색이 요 옅은 파란색이 채권형 펀드입니다. 이게 대부분이죠.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EF1 같은 경우에 MMF하고 채권형 펀드가 대부분이고 이 꺾은 선은 전체 EF1 규모고요. 2017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2017년 말 기준으로 보면 원그래프로 보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요 파란 블루가 MMF고 요 주황색이 채권형. 그래서 MMF와 채권형이 대부분이고요. 계속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감소했습니다. 현황은 이렇고, 그런데 그럼 리스크가 뭐가 있냐? 우선 펀드의 순 자산 총액 대비 운용 자산 비율로 이제 레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가 왼쪽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요 꺾은 선 그래프 밑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MMF 레버리지인데, 얘는 규제 때문에 100% 내외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이 채권형 펀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사모형을 중심으로 이제 RP 매도나 채권 대차 같은 걸 통해서 2015년 이후에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도 개편 좀 설명드리면 2015년에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허용 범위가 순 자산 총액의 400%로 확대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좀 늘어나는데 기여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동성 변화 리스크를 살펴보면 2013년 도입된 MMF의 유동성 자산 비율 규제, 이런 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로 이제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그 관리가 개선되면서 유동성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선환매 요인이라고 해갖고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펀드가 있으면 그 펀드에 고유동성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유동성 자산은 빨리 내가 그러니까 환매를 할 수 있는데, 이 고유동성 자산의 그 사이즈를 초과해서 환매를 요구를 하게 되면 환매를 해줄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유동성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MMF하고 채권 펀드 내 국채에 비해서, 국채는 유동성이 굉장히 큰데 국채에 비해서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나 CP, ABCP 등의 편입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금융시장에 샥이 발생했을 때 결국 자산을 매각해서 빨리 그걸 요구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 지금 워낙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이런 뭐 회사채는 회사가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자면, 국채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둘 수도 있지만 국채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정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국채를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하고, 회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죠. 회사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거고, CP는 기업어음입니다. 이 커머셜 페이퍼 영어로, 그래서 약자로 CP. ABCP는 이 CP는 똑같이 CP, 기업어음 커머셜 CP인데, ABCP는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에서 이 Asset Backed거든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유동화 상품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국채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가장 안전하죠. 왜냐하면 정부는 망하지 않는다. 회사보다는, 뭐 정부도 망하긴 하지만 회사보다는 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이 거래를 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크지만 이런 회사채나 CP, ABCP는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작은 거를 펀드에 많이 담아두고 있으면 어떤 샥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내 돈 내놔 했을 때 못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펀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런으로 이어지고, 그 펀드런이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는 실물 경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F2입니다. EF2는 여전사, 아까 말씀드린 여신 전문회사고, 여기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리스사 이런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전사는 간략히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금을 받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신용카드사에 예금 맡기지 않죠. 캐피탈사에 예금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걔네들도
자산 운용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걔네는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하냐면 주로 신용카드사는 이제 이런 회사채나 또는 뭐 이런 아까 ABS 카드 매출 채권을 바탕으로 한 A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신, 수신이 아닌 여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살펴보면 여신 전문 회사의 금융자산도 그래프 보시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그래프 보면 이 주황색이 여전사 전체고 이제 저희가 말한 통계 기준에 따라서 측정한 EF2가 요 파란색인가요? 요건데 요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사가 EF의 43.8, 리스 할부 금융사가 49.7. 그래서 사실 신용카드사, 리스 할부 금융사가 뭐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황은 이렇고요. 그럼 어떤 리스크가 있냐? 우선 레버리지를 살펴보면 규제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에 상승세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레버리지가 상승세인데 지금 레버리지 규제가 있어요. 금독당국에서. 그래서 신용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규제가 수준이 6배, 기타 여전사는 10배거든요. 현재. 근데 지금 오르고는 있는데 이 왼쪽 보면 아직 5.5 정도 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규제보다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유동성 측면을 살펴보면 유동성 변환을 그 전체 금융자산 대비 저유동성 자산 비율로 산출해 보면 이제 오른쪽 그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만기 변환은 완화되죠. 이 파란색은 화살표가 밑에 내려가듯이 완화되는데 유동성 변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유동성 자산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어서 어떤 시장에 샥이 발생할 때 여전사가 대응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이고요. 다음으로 EF3. EF3는 증권사하고 관련이 깊은데 우리나라 EF3 규모는 2,374억 달러로 원화로 약 250조 원 수준이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뭐 이게 증권회사 전체고요. 주황색이. 이 파란색이 EF3인데 뭐 대충 한 2014-15년부터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융기관을 이해할 때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고 그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 이런 데는 예금을 받는 수신이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나 캐피탈사는 수신이 없죠. 그래서 여신 전문으로 하고 그럼 증권사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예금을 두진 않죠. 증권사는 보통 환매 조건부 매도, 환매 조건부를 이제 RP라고 하는데요. RP를 매도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파생결합증권은 이제 DLS나 ELS 이런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ELS는 이제 Equity Linked Securities에서 주가 연계 증권이고, DLS는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죠. 파생결합증권인데 이런 것들을 파생상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그 조달한 자금을 이제 채권 운용 등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해서 자산 규모를 확대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그러면 리스크도 결국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의 단순 레버리지와 이제 부채 종류별 레버리지 기여도를 살펴보면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 좀 복잡한데요. 레버리지가 이 막대 그래프인데요. 11년 후에 좀 증가하다가 14년부터는 레버리지가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이유는 증권회사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차입부채를 적극 활용하는 영업 전략을 해서 2010년 말에 약 5.4배에서 레버리지가 2014년에 7.5배 정도로 요거죠. 14년에 7.5배 여기네요. 이쪽 왼쪽 축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에는 7.5배 내외 수준에서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가듯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부터 이제 레버리지 규제로 인해서 증권회사가 2015년부터 규제 준수를 위해서 이제 레버리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ELS 같은 파생 결합 증권 발행을 결국 축소했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이 부채별 레버리지 기여도를 보면 여기 이제 꺾은선 그래프, 왼쪽에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면 RP 매도가 약 30% 내외 정도 되고요. 요 주황색, 아까 환매 조건부 매도가 30%, 그 다음에 뭐 ELS 같은 파생 결합 상품, 요 부분이 한 지금 파생 결합 상품은 기여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여기 검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부분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RP 매도, 이길물 RP 매도, 이제 RP 매도 또 이길물이 있고 기일물이 있거든요. 근데 주로 이길물 RP 매도나 이런 ELS, DLS 같은 파생 결합 증권을 사용해서 주로 자금을 거의 조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차입성 부채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환매 요구 같은 게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EF4입니다. EF4는 아까 같은 채무 보증, 뭐 신용 공여 이런 부분인데요. 이제 개념상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EF4의 규모는 158억 달러고 원화로는 약 17조 원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EF1, 2, 3보다는 좀 규모가 작고요. 이 EF4는 이제 신용 창출을 촉진시키는 어떤 비은행 금융 중개고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금융 채무 보증, 신용 보증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크죠. 뭐 아파트를 졌는데 분양이 안 되고 이러면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증을 해야, 그러니까 부동산 PF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또 이제 ABS 같은 걸, ABCP 같은 걸 발행을 하는데 그런 자산담보부 기여범 이런 어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것 워낙 불안하니까 증권사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증을 해주면 이제 좀 안전해지니까 신용 보강이 되니까 대출이 일어나고 이제 대출이 일어나니까 뭐 아파트도 짓고 막 이렇게 짓죠. 이런 식으로 증권 활동이 증권사가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류의 쉽게 말해서 이런 류의 경제 활동이 바로 이 EF4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이런 부분은 증권사의 우발 채무 형태, 그러니까 증권사는 우발 채무 형태로 이런 채무 보증을 제공하는데 우발 채무라는 게 그러니까 불확정 채무라고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연하자면 그러니까 우발 채무는 불확정 채무랑 비슷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이 될 때만 그게 채무가 되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채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발 채무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증권사가 이런 우발 채무 리스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번째 화살표를 보면 기초자산별로는 그러니까 증권사는 우발 채무 형태로 채무 보증을 제공하는데 이거를 이제 분류를 해보면 기초자산별과 거래 유형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초자산별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가 기초자산인 경우, 대출채권이 기초자산인 경우, 회사채 관련 이런 채무 보증이 있고요. 거래 유형별로는 자산유동화 증권과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이 ABS 부분은 다음에 EF5가 이 ABS 관련 부분이니까 그때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증권사의 이러한 채무 보증 규모는 이제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채무 보증을 아주 적극적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황색이 전체 증권사 채무 보증이고 EF4가 요 파란색인데 많이 증가를 했죠. 2012년 이후. 이런 게 이제 부동산 PF 관련 채무 보증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활동이 많은데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 일단 보증 유형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증권사의 우발 채무는 크게 이제 이 신용 공여형과 유동성 공여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신용 공여형이라는 게
더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못하면 증권사가 그 책임을 다 리스크를 떠안는 건데 이 증권사가 2012년 후에 부동산 PF와 관련된 채무 보증을 늘리면서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 주황색이 유동성 공여형 채무 보증이고 이 파란색이 신용 공여형인데 이 파란색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리스크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뭐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부동산 그 건설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출을 해주면서 채무 보증한 증권사도 뭐 리스크가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동화 관련된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 경색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경색은 쉽게 말하면 금융시장이 거래가 잘 안 되고 뭔가 그런 경우에 유동화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면은 증권사의 부도함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유동화증권으로 거의 발행을 했으니까 빨리 매각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시장이 어려우니까 아무도 안 살려고 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증권사는 그 유동화증권 비율이 많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유동화증권의 시장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또 증권사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증권사는 자본규모 대비 채무보증 규모가 과다하다. 이거는 증권사 굉장히 많죠. 굉장히 대형사도 있고 소형사도 많은데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나 이런 게 자기 자본이 좀 적고 이러면 레버리지 창출이 어렵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사한테 불리하고 대형사보다 그런데 수익은 늘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채무 보증을 많이 쓰면서 자기 사이즈에 비해서 좀 과다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왼쪽 그래프가 그런 건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게 EF4의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EF5 유동화기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1780억 달러 수준, 원화로 약 190조 원 수준이고요. 이 부분은 유동화를 통한 신용 증개와 관련된 부분이고 ABS, ABCP, ABSTB 등을 발행하는 유동화 기구로서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증권화, 유동화 이런 말 같이 쓰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ecuritization 이런 말 쓰는데 약간 엄밀하게 말하면 의미가 다르지만 하여튼 유사한 용어 저걸 비슷하게 쓰인다고 보고 유동화라는 거는 결국 기초 자산이 있고요. 그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죠. 은행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면 그건 대출 채권인데 어떤 사람한테 만기 1년에 뭐 금리 몇 프로, 어떤 사람은 뭐 만기 3년에 몇 프로, 어떤 사람은 3개월에 몇 프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묶는다는 걸 영어로 풀링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또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초자산이 대출채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거는 대출채권 뭐 예를 들어서 예금이면 지금처럼 정기예금 유동화, 기초자산이 회사채면 회사채 유동화증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행해서 그 증권을 발행하면 다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왜냐하면 다 다양한 상품 때문이면 만기도 다르고 금리도 다르니까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묶어서 풀링을 해서 ABS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 자산유동화증권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자산유동화증권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 다른데요. ABS 같은 경우 이제 AB가 asset backed니까 그 기초자산이 이제 어음이면 기업어음이면 AB, CP가 기업어음이죠. 아니면 회사채면 정기예금이면 정기예금은 ABS 이런 식으로 되고 모기지 같은 경우에 주택 저당채권을 기초로 하면 그게 이제 그건 MBS 중에 ABS 중에 MBS 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요즘은 다른 데 얘기하지만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발행을 할 수 있고 자금 효율화 측면에서 기여하는 측면은 많은데 동시에 이제 리스크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ABCP, ABS, MBS, ABST 너무 많이 나오는데 혹시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정기예금 유동화가 많이 늘었죠. 여기 보면은 옅은 주황색. 그런데 이 부분 리스크는 뭐가 있냐면 사실 정기예금 유동화는 그렇게 리스크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기초자산의 만기가 거의 동일해서 만기 변환 리스크도 제한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ABCP나 ABSTB는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게 많아서 만기 변환 리스크가 있고 또 1년 이하 단기 ABCP나 ABSTB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불안이 어떤 샥이 있을 때 차환이 안 되는, 롤오버가 안 되는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ABCP도 있는데 또 외화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원화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이런 단기 유동화도 있고 또 장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유동화에 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비은행 금융중개 부분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EF1, 2, 3, 4, 5. EF1은 집합투자기구 펀드, EF2는 여전사, EF3는 증권사, EF4는 채무보증 관련된 부분, EF5는 유동화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서 통계를 보고 어떤 리스크가 각각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나라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SB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다른 나라도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 완화 기조가 이제 장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금리가 낮고 저금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이제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 또는 비은행 금융 중개 부분이 늘어났고 글로벌하게 그러면서 좋은 점 금융 효율화를 개선하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리스크 요인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이런 저금리 기조화에서는 신용이나 이런 유동성 위험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투자자들이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면서 리스크를 재조정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은행 부분보다는 이런 비은행 금융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메커니즘도 복잡하고 상품도 복잡하고 잘 모르는 상품도 많고 투자자도 얽혀있고 이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요즘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금융 시스템 잠재적 불안 요인이 일부 있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계나 금융 거래 복잡성 등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어떤 샥이 발생하면 그 회사, 그 업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업권,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비은행 금융 중개가 특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거 안 넘어겠네.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쭉 보시면 저금리 기조에서 저평가됐다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비우려고 있고 혹시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라서 비은행 금융중개 일부분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쏠림 현상 등에 따라서 이 상호 연계성과 관련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은행 금융중개부분이 수행하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이 비은행 금융중개를 통한 자금중개가 보다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잠재적 요인은 좀 유의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게 리스크 요인이 현저화될 경우에는 평소에 파악을 하다가 팔로우업을 하다가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이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게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부실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약간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나라가 경험한 금융위기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97년에 IMF 소위 IMF 위기라고 불리는 그런 외환위기하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는데 이게 원인과 그런 배경 또 대응책이 많이 다르죠. 97년 IMF 위기는 개도국에서 일어난 거고 그러면서 전이가 된 거고 그때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 전까지는 위기는 개도국에서 일어나지 뭐 선진국에서는 위기 너무 금융 시스템도 좋고 경제 시스템도 좋으니까 위기는 안 발생한다고 했으나 2008년에 위기는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일어난 위기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섀도우 뱅킹하고도 관련이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투자은행들이 주로 RP나 MMF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투자를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자산유동화증권 MBS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MBS 하다가 이제 좀 급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좀 부실한 MBS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 그런 MBS도 투자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부실화되니까 글로벌 IB들이 파산하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마비가 됐죠. 금융시장이 신용 스프레드가 금리 스프레드가 엄청 많이 올라갔고 금리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자금 중개가 이제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disruption of market 이런 표현 아예 금융시장 붕괴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췄죠. 일단은 왜냐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이 느니까. 근데 금리를 막 낮춰갖고 거의 0%까지 내렸는데도 상황이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금리도 낮아지고 장기금리도 낮아져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낮췄는데도 장기금리는 막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0%까지 낮췄으니까 더 낮출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중앙은행도 있지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금리는 낮춰봤자 0%죠. 뭐 제일 낮춰봤자 그렇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채권 매입을 한 거죠. 연준은 채권 매입이라는 게 아까 말한 MBS 같은 거를 원래 연준이 그냥 사버렸어요. 시장에서 채권을 연준이 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관계니까 그러면은 장기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0%까지 낮췄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채권을 그냥 직매입을 해갖고 채권 금리를 그냥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위기는 이제 극복을 했죠. 상당 부분 금융시장 잘 금융시장이 이제 원활화된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또 세계 경기도 상당히 살아났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금리가 유지되고 또 양적 완화라는 게 채권 매입하면 연준이 돈을 시장에 주는 거잖아요. 그 돈이 결국 시장에 풀리는 거죠. 유동성이.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부동산이나 다른 데 흘러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런 비은행 금융 중개, 이 섀도우 뱅킹의 문제가 관심을 받고 또 논의도 이루어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은행 금융 중개 자체만 뭐 보셔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시면 전체적인 그런 배경이라고 그럴까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사는 이제 원래는 지금 상황은 다르지만 연준이 원래 금리를 이제 올리려고 했죠. 경기가 좀 좋아져서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뭐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금리 기조가 유지하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제조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뭐 학계, 중앙은행, 뭐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재밌는 이슈,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많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좋고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시경제 여건이나 통화정책, 뭐 재정정책, 뭐
금리한, 뭐 동아정치 정상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상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